다현아 안녕. 너 때문에 수업 시간이 8분이나 늦어지고 말았어. 나중에 열심히 해야 돼 그만큼. 자, 교재 30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억하자라고 한 거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조선은 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은 명예도움을 무엇으로 여겼다? 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애? 제조지은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후에 조선은 명예에 대한 의리를 대단히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뭐 잘 안 나오고 녹화 안 되고 있니? 잘 나오고. 잘 되고 있어? 잘 되는 거 봐주는 거구나. 자,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명나라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잘 견제해 오고 있었던 이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였나요? 여진족이었어요, 그죠? 여진족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에서는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에도 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일본의 세 번째 막부이자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조선은 또 한 번 대규모의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고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6세기 후반에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진족들은 유목민족이자 수련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평소에는 여러 개의 작은 부족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지만 그들이 뭉치게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명나라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그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잘 견제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명나라가 여진족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자 밑주십시다.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진왜란 중에 다른 여진 부족들을 복속시키면서 드디어 만주족, 여진족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가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후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나라 이름을 후금으로 지었을까? 과거 여진족들이 화북을 장악하면서 송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었나요? 금이었어요, 그죠? 그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후금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들을 통합하면서 민족의 이름을, 종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이제 여진족이 아니라 우리는 만주 출신이다라는 의미에서 만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여진족 대신에 만주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누르하치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되게 힘없는 약한 여진 부족장의 손자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말하자면은 친일파 같은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명나라의 앞잡이가 돼서 후금들을 이간질시키고 힘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 명나라는 그걸 싹 입 닫고 모른 척을 해요. 그래서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새롭게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후금이었고, 따라서 후금의 공격 목표는 어디였다? 명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후금은 명나라를 매섭게 공격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밑주십시다.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 과연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 어디에? 요동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리고 있었던 랴오뚱을 방어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랴오뚱이, 그 요동이 지금 후금의 손에 넘어갔어요. 명나라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그죠? 후금의 강력한 군대를 명나라 혼자서 막아낼 수 없게 되자 명나라 조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너네 도왔으니까 이번에 너네가 우리 도울 차례 아니겠느냐? 라면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받은 조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대략 한 20년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조선의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광해군과 더불어서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게 된 붕당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북인 붕당 쪽이었어요. 광해군과 북인이라고 불리는 붕당들이 조선의 정권을 장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인의 경우에는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기간 중에 열심히 의병 활동을 했었던 어떠한 부분도 있고요. 또 광해군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임진왜란 이후에 집권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 앞에 놓여 있었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왕과 집권분당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라를 제대로 복구시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나라가 후금이랑 싸우고 있는데 크게 밀리게 되자 조선에게 임진왜란 때는 너네가 우리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를 도움 차례가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군대를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은 지금 명나라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 있나요? 도와야 되겠지. 왜? 조선은 명나라가 임진왜란한테 자기를 도와줬던 걸 뭘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조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명나라를 돕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명나라를 도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명을 도왔다가는 후금을 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후금이 쳐들어오면 조선을 막아낼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을 도와야 하지만 도울 수 없는 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광해군의 선택을 한 것은 광해군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중립을 지키는 이른바 중립 외교 정책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광해군이 추진했던 중립 외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당시 명나라의 경우에는 사르후라고 하는 만주의 사르후라는 지역에서 후금과 치열한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명나라의 끈질기 요구에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조선 군대가 명을 돕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2만 명의 조선군이 명을 돕기 위해서 파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명을 돕기 위해서 파병되었던 조선군을 이끄는 장수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강홍립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강홍립이 조선군 대장으로 임명되고 해서 조금 의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군인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 외교관입니다. 어전통사라고 해서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고위급 외교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강홍립이었어요. 이 사람이 조선군을 이끄는 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사람들 다 의아하고 강홍립 또 왜 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강홍립이 조선군대를 이끌고 출발하기 전에 광해군이 강홍립을 불러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상황을 보아 적절히 대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른 강홍립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조선군을 이끌고 명나라가 기다리는 사루후로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명나라 군대는 이미 개판이었어요. 어차피 싸워서 이겨지도 못할 거 여기 왜 와 있나 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조선군만 믿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명나라의 편을 목숨 걸고 싸워봐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조선군 후금이랑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싸울 이유도 없어요. 어차피 질 거, 그지? 자, 그래서 조선군의 경우에는 후금이랑 적당히 싸우다가 명나라 군대가 패해서 도망가자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적당히 싸우다가 항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강홍립을 대장으로 임명한 순간, 이 임명했던 이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외국어가 능통했던 강홍립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정말 여기 오기 싫었다. 그런데 명나라가 어쩔 수 없이 하도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우리는 후금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금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사실 후금의 공격 목표는 어디라고? 명나라라고.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뒤통수 때리면은, 조선이 뒤통수 때리면 제일 열받는 게 사실은 후금이에요. 그래서 후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명나라랑 편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선군이 와가지고 우리랑 싸우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후금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후금 쪽에서도 맞아, 우리도 너네랑 싸우고 싶지 않아, 항복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강홍립의 투항을 받아들여 줍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명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후금을 적으로 돌렸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를 했던 것이 바로 강홍립의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 빌미가 되어서 광해군은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1623년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인조 반정은 어떤 사람들이 주도했던 일이냐? 아까 북인이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북인에 의해서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서인 공당이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이고요. 마찬가지로 북인에 의해서 권력에서 밀려 있었던 남인 공당이 일부 동참을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인조 반정은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왜 얘를 왕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했겠죠. 그죠? 그 이유는 어떤 것이어야 했을까? 당연히 당연히 어떤 것이어야 했을까? 광해군은 뭐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할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그를 쫓아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서인과 남인이 이 광해군을 쫓아내야만 하는 중대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광해군이 추진했던 이 중립 외교 정책은 무엇이다?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명나라 도와준 거 맞나요? 아니에요. 그죠? 명나라 진짜로 도와주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최정의 부대를 보내서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후금이랑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줬던 명나라의 제조 지은에 대한 무엇이다? 배신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명나라의 은혜도 배신하는 이런 광해군은 왕으로 도저히 모실 수가 없다. 성리학 국가의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낸 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거와 더불어서 광해군이 저질렀던 일 가운데 폐모살제 같은 것을 또 이유로 삼아서 광해군을 몰아냅니다. 자, 이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명분이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광해군의 어떤 가계노 집안 사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의주로 피난갔던 왕 누구였나요? 바로 선조였어요. 그죠? 자, 선조의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였냐면은 의인왕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왕자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조의 경우에는 여러 후궁을 들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아들을 낳은 후궁이 바로 공빈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공빈 김씨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임해군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아직 세자가 책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알다시피 선조는 어디로 갔어요? 의주로 피난을 갔어요. 그죠? 자, 왕이 부재중이 되었기 때문에 왕자들 가운데 누가 왕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누가 당연히 왕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었을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 임해군이 대신해야 되는데, 사실 임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망나니 같은 놈으로 유명했어요. 사람도 막 죽여버리고 내가 왕자인데 하면서 막 죽여버리고. 자, 그래서 진작부터 임해군은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도망간 상황에서 왕의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의병들을 모으고 전쟁에 지친 백성과 신하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광해군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자로 책봉된 건 역시 누구였느냐? 바로 광해군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의인 왕후가 임진왜란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공빈 김씨라는 여자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궁이에요. 왕의 입장에서는 첩이라는 거지. 그리고 의인 왕후라고 하는 정식 왕비, 정비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의인 왕후가 사망했을 때는 후궁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비를 뽑아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정비가 뽑혔으니 그가 바로 임목대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임목대비하고 선조 사이에서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어린 왕자였던 것이죠. 자, 얘네는 군인데 왜 얘는 대군인가?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지, 후궁의 아들들은 군이고 정비의 아들은 대군이에요. 그죠? 사실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군가요? 영창대군이 원래는 세자로 책봉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비의 딸은 뭐라고 부르지? 공주예요. 후궁의 딸은 옹주라고 부르죠. 자, 아무튼 원래는 영창대군이 세자가 책봉이 돼야 되는데 전쟁 통해 광해군이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얘가 세자로 책봉이 되었고, 선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대로 왕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자, 왕이 된 광해군 입장에서 영창대군은 어떤 존재였나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죠?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하기만 해도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역시 영창대군이 왕이 됐어야 돼 라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면은 영창대군 같은 애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광해군은 임목대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폐모예요.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뻘 되는 사람이니까 폐모고, 그리고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대놓고 죽인 건 아니고요. 귀향을 보냈는데요. 귀향을 보낸 데에서 방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요. 방 안에다가 뜨겁게 난방을 맨날 틀어줍니다. 죽지 말라고. 하지만 말려주기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창대군은 당시 9살 난 조그마한 남자였는데 방바닥이 뜨거워가지고 자리에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엄마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을에 샀다가 찬물 한 바가지를 떠다 줬다라고 합니다. 그걸 아주 시원하게 벌컥벌컥 잘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또는 바로 잘렸다고 합니다. 광해군에 의해서. 자, 결국에는 바싹 말라 죽었어요. 영창대군. 그렇게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죽인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영창대군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본 다른 조선의 왕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음은 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조 반정은 죽음의 위기를 느낀 왕족들, 그리고 북인에 의해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다른 붕당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광해군이 쫓겨나야만 하는 이유로 내세웠던 것은 무엇이었다? 명의 제조 지은에 대한 배신을 명분으로 광해군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광해군의 경우에는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 성리학적인 명분을 지키지 않았고 명에 대한 의리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해서 쫓아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인조 반정을 겪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광해군은 왕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집권 붕당이었던 북인들도 제거가 됩니다. 다시는 조선 정치판에 나올 수 없게 철저하게 가루가 되도록 탄압을 당해요. 자,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인조와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냈던 명분이 무엇이었어요? 그가 추진했던 중립외교 정책이 무엇이었다? 그가 추진한 중립외교 정책이 무엇이었다? 명의 제조 지은에 대한 배신이었다라는 걸 명분으로 광해군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조와 서인은 광해군이 했던 것과 완전히 어떤 쪽으로 외교 정책을 실시해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시행을 해야 돼. 그지? 자, 그래서 인조와 서인이 추진한 외교 정책은 무엇이었느냐?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이른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인조와 서인은 뭐가 되기 때문일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광해군을 몰아낸 일개 반역자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추진했던 친명배금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만 하나 이야기 본다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명나라의 장군 모문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를 조선이 지원해줬던 사건이 바로 이들이 추진했던 친명배금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문룡의 군대를 지원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도를 그려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명나라와 그리고 후금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지금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장군이었던 모문룡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후금군을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패하게 되면서 모문룡의 군대는 쫓기게 되는데, 후금의 공격을 피해서 모문룡의 군대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여기 있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당시 가도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여기로 도망을 갑니다. 모문룡의 군대는 왜 이 가도라고 하는 바다에 떠있는 조그마한 섬으로 도망갔을까요? 왜 그럴까? 유목민족이에요. 말을 잘 타지만 배를 탈 줄은 몰라요. 저기로 도망가면 쫓아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 타고 가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후금은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어차피 저 가도는 되게 조그마한 섬이에요. 모문룡의 군대 10만 명이나 되는 애들이 지낼 만한 곳도 없고 식량도 부족하게 뻔합니다. 분명히 저기 있다가 지쳐서 명나라로 돌아가거나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에서 빌빌대면서 나오면은 때려잡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다시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왔던 모문룡의 군대가 무척이나 쌩쌩한 겁니다. 무기도 좋은 거 들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알아보니까 조선이 그들에게 식량과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문룡의 군대를 조선이 지원해준 것이에요. 후금 어땠을까요? 열받아요. 조선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후금을 자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선은 이 모문룡의 군대를 지원하면 후금을 자극해야 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대로 뭘 포기할 수 없었다고? 친명배금 정책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거 포기하는 순간 자기들 일개 반역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모문룡은 그런 조선의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문룡은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식량과 무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문룡은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려가지고 자기의 뒷돈을 챙기는 데 했습니다. 양아치 같은 나쁜 놈이었어요. 조선은 모문룡이 우리가 준 식량과 무기를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뒷주머니를 채운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후금을 열받게 만들었으니, 그 열받은 후금이 쳐들어왔으니 그게 바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과정, 교재에 있는 빅칸들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조선의 정권교체, 임진왜란 후에 누가 즉위하게 되었다?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집권하게 된 붕당은 누구다? 맞추십시다. 북인붕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 앞에 놓여 있었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 재건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명나라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 돕지 않을 수 없었지만 섣불리 도왔다가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의 선택은 무엇이었다? 중립 외교 정책이었다. 중립 외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맞추십시다. 강홍립의 투항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맞추십시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하였다. 자, 이때 광해군을 몰아냈던 서인들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맞추십시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명나라의 제조 지은에 대한 배신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 외에도 광해군이 일으킨 폐보 살제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조 반정은 어떤 분당이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서인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남인이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북인들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는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집권하게 된 명분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와 서인들이 추진한 정책은 무슨 정책이었다?
친명 배금 정책이었다. 성리학적 명분에 맞는 친명 배금 정책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문룡의 군대를 지원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요게 후금을 자극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네, 마저 이어서 칠판 한번 지우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아시아사 꿀잼 아니니? 아닌가? 거의 뭐 동아시아사를 꿀잼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평균 30초에 나왔겠어? 선생님 요즘에 많이 늙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칠판을 지울 때 옛날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3초 만에 칠판 하나 가져왔는데 칠판 지우는 게 나날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게다가 수업 시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칠판 지우면 잠시 멘트가 끊길 때 내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수한 지 11년째거든. 지금부터 11년 전이면 20대 후반일 때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애들이 막 빵빵 터지고 막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 근데 이제 한 5, 6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준비 안 하고 멘트를 치면 애들이 안 웃더라고. 그래서 5, 6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드립거리를 준비해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드립을 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좀 먹히더라고, 웃더라고. 아직 나 살아있어, 안 죽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한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최근 작년하고 올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멘트를 써먹었는데 아무리 내가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애들이 별로 안 웃더라는 거지. 특히 2학년 1반하고 3반 학생들이 정말 안 웃더라고요. 너네는 개그에 대해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지 나랑 코드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안 웃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이런 것들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여행지리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사반 애들하고 뭐 별얘기 안 하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모습 보면은 참 부럽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해요. 요런 얘기 나보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하면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거기서 조금 더 지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근데 애들이 웃어. 근데 나는 걔네들 왜 웃는지를 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갈 길 더 멀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다 말랐으려나? 아직 안 말랐나? 자,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정묘호란은 후금의 두 번째 칸인 홍타이지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뒤를 이은 후금의 2대 칸이 되겠습니다. 누르하치는요, 조선에 대해서 대단히 온건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대요. 그래서 조선이 대놓고 명나라 편 들어도 조선에 대해서 온건한 입장을 취한 사람이 바로 누르하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르하치 만리장성을 넘기 위해서 명나라를 공격하다가 날아온 대포에 맞아가지고 크게 부상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칸이 된 사람이 바로 후금의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누르하치한테 조선이 저렇게 깝치는데 왜 손 봐주지 않고 계속 놔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조선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선이 대놓고 명나라의 편을 들자 명나라를 치기 전에 일단은 조선을 먼저 손봐줘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홍타이지가 조선으로 군대를 보냈으니 그게 바로 1627년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후금의 군대는 순시까지 황해도까지 침략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개성 근처까지 왔었는데요. 개성 북한 땅이니까 뭐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까지 왔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개성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였습니다. 지금 황해도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였어요. 북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서울 사람이랑 비슷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개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까지 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조선왕실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왜 강화도로 피난을 갔을까? 후금은 말은 잘 타지만 배는 잘 못하니까 강화도로 도망을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후금의 군대는 명나라와의 전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을 손잡아주기 위해서 쳐들어온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계속 명나라가 위협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금 군대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조선에서 시간을 끌 수 없는 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왕실이 강화도로 도망가 버리게 되면서 하염없이 시간이 점점 더 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조선과 후금 가운데
누가 먼저 똥줄이 타기 시작했느냐? 후금 군대가 먼저 똥줄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후금의 제안으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약속을 한다면 우리 곱게 물러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조선 왕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과 후금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형제의 맹약입니다.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고 사이좋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금의 군대는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은 일단 한숨 돌리는 데에는 성공하게 돼요. 하지만 형제의 맹약을 맺고 돌아온 지금 장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형제의 맹약을 맺고 돌아온 후금의 장수는 홍타이즈에게 대박 깨집니다. 잘려요. 나중에 목숨까지 잃어요. 사형까지 당해요. 왜 형제의 맹약, 사이좋게 지내겠다라는 맹세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온 장군을 홍타이즈는 박살냈을까? 이유는 홍타이즈가 원한 것은 무엇이에요? 조선의 완전한 굴복이에요.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다라고 하는 뜨뜻미지근한 약속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약속을 받아내서는 조선이 분명히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후금을 또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홍타이즈 입장에서는 정묘호난의 결과는 영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찝찝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타이즈가 느꼈던 그 불만족스러운 그 찝찝함이 뭘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병자 호란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후금은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맺혀십시다.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홍타이즈의 명에 의해서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홍타이즈는 무엇을 하냐면요, 칭제건원을 합니다. 홍타이즈는 칭제건원을 해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마세요. 죽여버릴 거예요. 열받아요. 칭제건원을 합니다. 자,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칭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칭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건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연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지만은 기억 못하겠죠. 자,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보통 새로운 황제가 나타날 때마다 연도를 1년부터 다시 세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 주원장이 쓴 연호는 홍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홍무 10년에 블라블라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원장이 황제가 된 지 10년째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연호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연호를 쓰는 나라 있어요. 어딘가요? 유일하게 아직도 연호를 쓰는 나라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천황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뭐 메이지 들어봤지? 메이지 유신할 때 그것도 연호예요. 뭐 헤이세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일본 천황이 바뀌었죠, 그죠? 천황 교회 즉위식을 거행을 했죠. 그러면서 작년에 새롭게 즉위한 일본 천황이 사용하는 연호가 레이와입니다. 레이와.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은 레이와 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사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호가 바뀌는 경험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대단히 진기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감회가 새로울 법도 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인 사나가 일본의 천황이 새롭게 레이와라고 하는 연호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군요. 레이와 시대에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봐요. 화이팅이라는 이런 글을 인스타에다가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1999년이 끝나고 2000년이 됐네요. 21세기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봐요. 화이팅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였는데 나한테 동아시아사를 안 배운 무식한 이거 영상을 남기면 안 되는데. 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라가가지고 일본 천황 빨아준다고 그럴 거면 일본에 가서 살아나가면서 또 막 악플을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나가 불쌍하게도 예쁜데 불쌍하게도 인스타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죠. 사실 정말 좀 뭐랄까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손님이잖아, 그지? 손님한테 정말 못할 짓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별 의미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특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게 포용적인 자세인데, 그지?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또 그걸 공격하고 또 그걸 또 이제 동조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뭐랄까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는데 전혀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나중에 일본 돌아가면 뭐라 그러겠어. 내가 사실은 한국에서 활동할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이 무식하게 내가 레이와 연어를 쓴 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랬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오히려 반대로 걔가 그런 거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그래 잘 살아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일본에 돌아가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발언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무튼 나한테 동아시아사를 안 배운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저지르고 다닌다는 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자, 아무튼 황제 칭호를 쓰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던 나라 어디였었느냐? 원래는 명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청나라가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는 청나라가 명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에게 미치십시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군신의 관계를 요구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너네랑 사이좋은 형제처럼 지내기로 했지만 이제 우리 청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되었고 너네 조선은 왕의 나라니까 이제 우리랑 너네 관계는 형제가 아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홍타이지는 조선을 한번 떠본 겁니다. 왜? 밑줄칠게요.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조선을 굴복해서 배후를 안정시켜야 마음 편히 명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조선을 떠본 거예요. 뭐라고 떠본 거예요? 너 누구 편이야? 명나라 편이야? 우리 편이야? 한번 떠본 겁니다. 자, 군신 관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선 내부에서는 화해를 배척하자라는 척화론과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보자, 화해를 주자마는 주화론으로 대립을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조와 서인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신명배금 정책이에요. 그죠? 이걸 포기하는 순간 자기들의 그냥 단순한 반역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쪽이 우세하게 나왔다? 미치십시다. 척화론이 우세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던 홍타이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저번에 다른 사람 손에 맡겼더니 결과가 영 만족스럽지 못했잖아요. 직접 온 겁니다. 홍타이지가 데려온 청나라의 군대는 임진 외란 때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5일 걸렸는데 불과 5일 만에 서울 한성을 함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인조는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인조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남한 산성으로 도망을 가죠. 선생님 집 근처에요. 집에서 가까워요. 주말에 가끔씩 애들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합니다. 가볼만 해요. 맛있는 것도 많이 팔아요. 버스 타고 가기 좀 힘든데 아무튼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인조는 이번에 남한산성으로 도망갔을까? 원래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홍타이지가 쳐들어왔을 때가 12월에서 1월로 넘어갈 때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어요. 강화도로 가는 바다가 얼음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말 타고 얼음을 건너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3번이나 얼음에서 미끄러지면서 인조가 말 위에서 3번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야, 이러다 강화도 가기도 전에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조와 가족들, 나머지 왕족들은 먼저 강화도로 피난을 하고 인조는 육지를 통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청나라 군대에게 따라잡히자 가장 가까운 산성으로 들어갔으니 그게 바로 남한산성이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남한산성 나름 꽤 괜찮은 산성이에요. 방어의 목적으로 봤을 때 직접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방어의 목적으로 봤을 때 꽤 잘 만들어진 산성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그 남한산성을 포위하게 되면서 인조와 조선의 대신들은 포위로 고립되는데요. 사실 청나라 홍타이지 황제가 직접 끌고 온 군대야. 청나라 군대 중에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예요. 그죠? 최정의 부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나절 만에 남한산성 아무리 괜찮은 성이라 그래도 함락시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려서 굴복시키면 겉으로는 항복할지언정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반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군대가 돌아가고 나면은 또 다시 대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개기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 철저하게 청나라의 힘을 뼛속 깊이 새겨주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위로 고립시켰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사람의 정신력이 가장 약해질 때 언제인가요? 춥고 배고플 때예요. 그죠? 잘하네.
섬 안에 가셨어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군마 전쟁터에 타고 나설 말까지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또 다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막판에 인조도 왕도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었다라고 합니다. 왕이 하루에 죽 한 그릇 먹을 정도면 나머지 어떻겠어요? 나머지 사람들 뜨거운 물에 간장 한 방울 떨궈가지고 먹었다라고 해요. 춥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홍타이지가 아버지가 맞고 돌아가셨던 명나라 사람들이 쓴 대포, 뭐 홍이포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어준 대포인데요. 그거 명나라로부터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심심하면 남한산성을 향해서 대포를 빵빵빵 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고립되었던 인조와 대신들은 춥고 배고픈데 머리 위로는 폭탄이 마구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멘탈이 순식간에 깎여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언제 멘붕이 오게 되느냐? 먼저 피난 갔던 왕족들이 간 강화도가 뒤따라온 청나라 군대에게 함락됩니다. 그러면서 왕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버리고 말고요.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던 조선 군대가 잇따라 패배하게 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인조, 결국에는 항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놓치십시다. 그래서 인조는 삼전도에 가서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고 삼배고두례를 행하게 됩니다. 자, 삼전도 예전에 한강에 떠있던 조그마한 섬인데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보면 롯데월드가 보여요. 그리고 롯데월드 옆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때 홍타이지가 세우고 돌아간 비석이 서 있어요. 삼전도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청공덕비라고 하는 건데 롯데월드 갈 일 있으면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당시 홍타이지는 삼전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조는 홍타이지를 만나러 삼전도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삼배고두례라고 했는데 또는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요거 뭐냐면요, 이랬어요. 인조가 항복하겠다고 편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자 홍타이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죄인이니까 당당하게 정문으로 나오지 말고 쪽문으로 나와라. 너는 죄인이니까 임금의 옷 골룡포를 입지 말고 신하들의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와라. 등등의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인조는 쪽문으로 나와서 터덜터덜 남한산성에서 삼전도까지 가요.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자, 그리고 거기 앞에 가서 삼배고두례 또는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박는 겁니다. 한 번 절하고 하나 둘 셋 일어난 다음에 다시 절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총 3번 하는 게 삼배고두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누가 누굴 만났을 때 하는 것이냐? 황제의 신하가 황제를 만났을 때 행하는 게 삼배고두례,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나의 신하임을 맹세해라 라는 것을 보여라는 거였죠. 그리고 인조는 그대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홍타이지에게 오랑캐로 여겨왔던 이에게 3번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선의 대신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콸콸 흘러내렸겠죠. 성리학을 진리로 믿었고 있었던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무엇이었다?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고 치욕이고 충격이 이 남병자호란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면서 조선은 명나라와 맺어왔던 조공책봉 관계를 끊고 이후에 명나라에 행했던 예를 청나라에게 행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병자호란, 정묘호란 다 통틀어서 4개월 정도도 안 돼요. 6년 가까이 진행되었던 임진왜란에 비해서 조선이 입은 경제적, 인적 피해는 사실 병자호란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하지만 조선 사람들, 특히 양반 지배층들에게 미친 정신적인 충격은 임진왜란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병자호란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딱 중요한 거 3가지만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광해군이 추진한 것은 무슨 정책이었다? 중리배교 정책이었다. 그것 때문에 광해군이 왕에서 쫓겨났다. 뭐예요? 인조반정이었다.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추구했다. 인조와 서인이 추진했던 정책은 무슨 정책이었다? 신명백은 정책이고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중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요거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업들하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현아 안녕.